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킨 다나 의원 원장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당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진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서야 양천보건소가 해당 병원에 업무 정지 처분과 함께 의사 자격 정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한 번 의사는 정신병에 걸리고 치매에 걸려도 영원한 의사여야 할까요? 이지혜 조선일보 보건의료 전문기자, 이종임 요리연구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대호 기자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다나 의원에서 71명이 지금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인이 차라리 의사가 정말 비양심적이어서 예. 50원 하는 주사기를 아끼려고 그랬다라고 하면 오히려 충격이 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뇌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진료 계속해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제 뜻밖의 소식에 굉장히 잘 놀라셨을 텐데 일단 이 의사분은 원장은 3년 전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이미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진료를 계속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주사기를 계속 같은 주사기를 여러 환자에게 쓰는 바람에 지금 C형 감염 환자가 대거 한 병원에서 감염이 일으키는 그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일보가 이거를 좀 이렇게 심층 취재해서 처음 달았던 사면에 큰 기사로 다뤘을 때 미스테리였어요. 이 원장이 왜 몇십 원짜리 주사를 재활용했을까? 근데 하루 지나서 미스테리가는 풀렸는데 공포 스릴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우리나라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의사들이 무슨 의료법에 있어서의 제대로 그 점검을 못 받고 계속 의료행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공포가 많이 사람들한테 전달됐는데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처음 이 사건이 났을 때 다른 동료 의사분들도 첫 번째 반응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아직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의사로서 창피하다. 그런 반응도 있었고 정말 다들 그 몇십 원? 끼케야 100원 하는 주사기를 왜 다시 쓰는지를 이해를 못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어쨌거나 뇌 병변이 있어서 정신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환자 진료를 보기 힘든 것이다까지는 밝혀졌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직접 환자를 많이 봤다기보다는 사실 그 부인이 병원 경영에 상당히 관여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부인은 의사가 아닌 거죠? 네, 당연히 의사가 아니라서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밝혀지면서 이제 이 환자는 지금 그동안 이 병원을 들렀던 환자가 지금 2,268명에 이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끝까지 끝날 때까지는 사실 C형 감염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포감은 커질 수 있겠으나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의사분이 사실 한국에 흔하다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요. 이를테면은 85 드신 의사분, 90살 넘은 의사분 이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 외국은 어떠냐 이런 게 다시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있긴 했지만 2012년부터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신고의 요건이 지난 3년 동안 보수 교육을 제대로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문제는 그 보수 교육의 내용이 대부분은 이제 그 최신 의학 상식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측정하는 데 주로 돼 있고 이분이 정말 무슨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건지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더 이상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태인 건지에 대한 그 걸러주는 장치는 전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 미국은 이제 저희보다는 훨씬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각 주 면허국에서 여기서도 이제 면허를 갱신하게 되는데 그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정말 이렇게 많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혹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다쳐서 병가를 냈던 기록이라든지 의사 자신이 아니면 또 무슨 그 범죄 행위에 얽혀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하는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사 개인의 상태에 대해서 훨씬 잘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의료법에 의료인 결격 규정이 상당히 좀 허술합니다. 실형 말고요. 정신질환을 앓으면 이제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는데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전문의가 봤을 때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있다 하더라도 의사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면 또 괜찮아요. 막 그렇다 보니까 거의 의사들은 한번 면허 취득을 하면
거의 계속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종신 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갱신을 만들긴 했는데 그것도 아주 느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냐 간단하게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만 그렇지 계속 종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나 의원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 이 다나 의원의 집단 감염자들 피해 보상은 잘 이루어질까요? 이게 지금 답답한 부분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 그러면 이제 어떤 장애라든지 상해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이 C형 간염이 일어난 거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또 장애가 발생할지도 사실 지금 의문이고요. 통상은 간염이라든지 생긴다지만 그것도 나중에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원장 그 부인이 대리 그 하다 보니까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때까지 줬던 보험급여를 다 환수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다시 또 소송을 들어가거든요. 공단 소송하고 피해자도 소송하고. 공단 소송이 조금 더 우선순위일 거겠는데요? 바로 하겠죠. 압류나 가압류를 바로 해버리면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간다면 결국은 피해자들은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피해 확정도 못 된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피해 보상 받기가 사실 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지금 법은 의사 면허증 소지자의 생계에 만 너무 신경 쓰고 그래서 사실은 환자들이 혹시 입을지 모르는 피해 이런 부분은 너무 느슨하게 모니터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픕니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에서의 모습도 수척하더니 실제로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이 청와대에서 들립니다. 해외 순방을 너무 강행군으로 뛰는 게 아니냐는 안타까움 섞인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그 국가 장례에 참석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거 아니냐 하는 예상도 나왔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이 아프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보시면 그 일정 자체를 보시면 사실 저희도 뭐 해외 출장이 많은 그 기업 중역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미 50만 넘어가면 비행기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십니다. 그런 정도의 그 지금 해외 빡빡한 순방 일정을 계속 소화를 해내시는 데다가 그 평소 성품이 또 워낙 꼼꼼해서 이 보고서 다 일일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수면 시간 뭐 하루 3시간을 뭐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사실 그 정도 연세에서는 시차 적응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몸의 리듬이 한번 깨지고 나면 회복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 아무래도 음식을 드시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 영양 섭취도 아무래도 제일 안 되실 거고 그럼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감기 계속 줄 달고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보면 되게 특이한 게 7박 10일, 5박 7일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면서 한 열흘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는. 근데 그게 대통령이 뭐 세금 너무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데 그게 사실 너무 작은 걸 아끼다가 큰 거를 잃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어요. 대통령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국민이 내는 세금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마음은 이해되는데 결국 7박 10일 휴일 껴서 주말 껴서 계속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뭐 정말 천하장군도 이렇게 다 아프기 마련이거든요. 참모들이 조금 이런 것들은 좀 건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회고록 보면 좀 많이 이제 아픈 것들을 참았다 그러거든요. 대통령의 건강은 어떻게 보면 국가 안위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건의해서 좀 시험시험 하시라고 이렇게 좀 좋게 좀 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좀 자료를 마련해 봤는데요. 자료를 보고 우리 이재혜 기자가 약사이면서 변호사이면서 능력자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력의 소유자죠. 그렇죠. 일단 내용을 보면서 고열, 인후염, 감기, 몸살 이게 한꺼번에 다 같이 올 수 있는 겁니까? 뭐 열이야 감기가 있으면 당연히 있으신 거고 인후염 쉽게 말해서 목감기잖아요. 이제 목에 염증 생겨서 뭐 음식이나 물 삼키실 때마다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뭐 그런 거니까 같이 올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 맨 밑에 나와 있는 면역력, 면역력이 떨어지신 거라고 봐야겠죠. 한때 외신에서 나왔던 사진 중에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백악관에 입성하셨을 때 당시 모습하고 이제 그 재선을 치르기 직전에 그 사진 머리가 하얗게 새셨잖아요. 그 40대 젊은 남성 대통령도 사실 이 업무의 성격상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럴진데 그걸 견뎌내시려면 60대 여성 대통령이 또 더군다나 그런 세금과 이런 데에 대한 강박관념까지 갖고 일정을 빡빡하게 짜면서 소화한다면 건강이 무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아니 근데 사실 원래는 대통령이 요가랑 뭐 단전호흡 이런 걸 많이 하셔서 굉장히 뭐
그 몸 관리를 잘하신다, 예. 몸이 유연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실 대통령을 뵈면은 뭐 형광등 100개 킨 아우라처럼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맑은 건 사실인데 예. 사실은 몸 체구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작고 예. 연약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은정 건도 직접 만나보시기도 했으니까 그 예. 느낌을 잘 아실 텐데 이재희 기자, 그래서 저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연세 드신 그러나 네. 회사 때문에 또는 조직 때문에 열심히 네. 출장 다녀야 되는 분들 많을 텐데 네. 피곤을 좀 덜 수 있는 무슨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참 힘드신 질문인데요. 그 평소에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 저렇게 해외 출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우선은 좀 그 잠을 충분히 자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틈틈이라도 잠을 좀 자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물 많이 시차 극복에 좀 도움이 되고 예. 그리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반드시 뭐 1, 20분이라도 산책을 한다든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시차도 극복하고 자기 생체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두 분의 10초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고열, 인후염, 감기 몸살. 저 같으면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회사에 전화해서 오늘 출근 못합니다. 이럴 텐데 대통령은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이표 씨 아실 텐데 정말 우리 대화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건강의 값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기를 위해서 조금 작은 돈은 덜 아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예, 저도 대통령이 좀 비용 생각을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뜰한 당신 이 컨셉 하지 마시고요. 그냥 능력자 당신 이 컨셉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 쾌차를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중국에서 40대 엄마의 자궁을 20대 딸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이번 자궁 이식 수술은 중국에서는 처음, 세계에서는 12번째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출산까지 성공한 나라는 아직은 스웨덴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자궁을 엄마가 딸에게 이식해줬다. 중국 의학기술이 이렇게 놀라운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두 번째, 그 딸은 왜 엄마의 자궁이 필요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네. 드리면 불행히도 태어날 때부터 자궁이나 질 없이 태어난 여성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경우에도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딸과 딸 부부를 위해서 이제 엄마가 기꺼이 예. 자궁을 말하자면 기증을 하신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수술을 통해서 그 딸이 기증과 이식을 받은 딸이 출산까지도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국내 의료진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궁이라는 기관 자체가 다른 장기보다 좀 더 혈관이나 이런 것들 복잡하게 얽혀 있고 위치도 깊은 데 있어서 사실은 아주 힘든 걸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봐도 12건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뭐 자란 모습이 공개된 것은 스웨덴 한 군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 이외에도 성공했다는 보고는 있었는데 아직 국내 의료진들은 이걸 과연 국내 도입해도 될지에 대해서 네. 아직은 관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의료 기술이 부족해서 아직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좀 늦추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직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사실 저희가 뭐 일단 자궁 이식 수술을 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사실 네. 지금 국내 그 장기 이식 수준이 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기술이 크게 부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예. 아직은 그 시도 자체가 없었던 걸로 봐서 그리고 의료진도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이게 무슨 법률적인 이슈가 생길 소지는 없을까요? 글쎄요, 우리나라 법으로 우리 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대리모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법에 말하는 대리모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대리모는 뭐냐면 딴 사람 배를 빌리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뭐 사회 규정에 반한다고 보고 아니면 생명윤리법에 반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엄마 걸 받아서 몸에 이제 장착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낳게 되면 우리 법에 뭐 법 규정 문제 될 여지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사회적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에 그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임신이다. 임신이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되면 예. 그거 관련된 거는 사실 과학 기술에 맞춰서 법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따라가야 될 부분 같고 우리가 예전에 말하는 대리모는 뭐 예컨대 씨바지라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정확한 판례는 없지만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들이 참 많이 생기는 뉴스네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복지부가 어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탄수화물은 50에서 65%, 지방은 15에서 30%, 단백질은 7에서 20%가 적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래서 저희 박 대장에서 모범 답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임 요리연구가 모셨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식단을 준비해 오셨잖아요.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식단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식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양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가 지금 이번에 제정한 것 중에 그래서 탄수화물이 보통 55에서 70%까지를 65%로 한 5%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 어르신들은 사실은 지방이 이제 부족하게 드시기 때문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15에서 한 25% 정도였던 거를 지금 이제 30%까지 한 5%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7 내지 20%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당질을 이렇게 줄여야 하냐면 당질을 많이 더군다나 70% 이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비만도 오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이라든지 당뇨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습관성 질환들을 이제 유발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당을 제한하는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셨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비타민 D도 요즘에 많이 이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또 칼슘 같은 경우는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밖에 우리가 섭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칼슘 섭취를 잘 하려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섭취가 잘 안 되거든요. 저희 오늘 준비해 오신 음식들 이 메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당질을 줄이고 칼슘 또 비타민 D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섭취하는 거가 이제 이번에 주된 그 발표 내용이었고요. 일단 밥은 현미밥 같네요. 네, 왜냐하면 당질을 줄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지수를 이제 적은 걸 섭취하는 게 좋은데 흰밥은 당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 국수나 빵도 흰 빵이라든지 흰 국수는 당지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당지수가 낮은 현미나 또는 잡곡이나 이런 것들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밥그릇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200g 양인데요. 이게 좀 밥그릇이 조금 커서 그런데 200g 정도면 보통 우리 왜 그 인스턴트 밥이 보통 1인분에 200g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200g 정도로 너무 적습니다. 네, 근데 박준 변호사 거의 우려가 기존의 식사량보다 한 3분의 2 정도를 좀 줄이시는 것이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갖고 나오신 그릇이 보통 왜 집에서 홈세트 같은 거 사면은 밥그릇으로 나오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저게 거의 반밖에 안 담겼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 밥그릇은 이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좀 작아서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로 좀 줄이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면 조금씩 줄여가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중독증이라는 것까지 될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국은 여기에 지금 아욱국인데요. 우리가 된장도 함께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된장 풀어서 여기 새우가 들어간 거는 칼슘이 뼈채 먹을 수 있는 생선 중에 가장 많아서 멸치 국물에 건새우를 넣어서 이렇게 끓였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단백질 중에 식물성 중에 두부는 항상 한 끼에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달걀에 전을 지지셔도 좋고 그냥 구워서 이렇게 양념장을 이렇게 끼얹어서 드시는 것도 두부는 지금 몇 쪽입니까? 두부가 한 4쪽 정도면 한 두부 맛없는데 80g에서 100g 정도면 한 4-5쪽이 됩니다. 4-5쪽이요? 네네. 밥은 조금 먹고 두부는 4-5쪽.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이번에도 포화지방산과 이제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 함량이 줄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성 지방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삼치,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이지만 불포화지방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두 끼는 그래서 한 토막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한 80g 정도. 그리고 여기 이제 제육볶음인데요. 당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하면 든든하기 때문에 당의 소화 흡수를 천천하게 해주고 흡수를 낮춰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오늘 준비한 거는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인데요.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드실 때에 지방이라는 것도 이렇게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고지혈증과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오니까 이렇게 고기를 드실 때도 지방이 없는 살코기 부분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계속 먹지 말라고 지금 싫어하는 두부만 먹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비타민 D가 많은 게 바로 이 버섯류여서 버섯과 파프리카 그리고 여기에 견과류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줌 견과들도 많이 드시니까 한줌 견과를 넣어서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이제 오색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칼라푸드 속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고 항산화 물질도 많아서 끼니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5가지의 색깔을 함께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특히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여러 가지 쌈을 준비하셔서 같이 싸서 잡수시는 것이 영양적으로도 균형도 이룰 수 있고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야채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죠.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채소 중에는 물론 비타민 C나 항산화 물질도 많지만 이런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그 채소 중에는 단백질도 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섬유질이 또 당 흡수를 또 굉장히 저해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 이런 게 드시는 게 좋고요. 일단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를 사진 찍어 두셨다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은 반 공기, 고기는 한 접시, 두부는 4-5쪽. 네. 맛없는 버섯 뚜껑 먹어라. 이런 거죠. 근데 저 식단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습니까? 병원 환자실. 근데 맛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과일이 빠져 있는데요. 이 과일 속에도 사실은 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 지수가 낮은 뭐 귤이라든지 키위라든지 이제 딸기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런 신맛이 나는 과일들은 사실은 식욕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단 것이 많은 것보다는 그런 과일들을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식사 중에 당도 제한을 해야 되지만 사실 식사 후에 당을 많이 섭취하는 거가 바로 우리가 후식으로 먹는 디저트의 달콤한 케이크,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인스턴트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에 당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제철에 나는 골고루 다양한 컬러의 음식들을 드시면 당도 줄일 수도 있고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어르신들이 식사 전에 과일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게 당을 관리하신다고 좋은 방법입니까? 네, 왜냐하면 식사 후에 드시는 것보다 그래서 항상 식사할 때 보면 과일을 먼저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왜 과일을 먼저 들지 이해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일을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어제 눈이 행복한 행사 청룡 영화상이 열렸습니다. 사회자 김혜수 씨가 상 참 잘 주죠 라는 말을 할 만큼 메이저 영화뿐 아니라 소규모 독립 영화까지 빼놓지를 않았습니다. 장원준 앵커는 당연히 배우 설현 나오는 장면만 보셨을 테고요. 어제. 아니요. 다 봤고요. 다 봤고. 네. 정말 인기 스타상을 설현 양에게 준 거는 아주 훌륭한 판단이었다. 일찌감치도 저는 지금은 소녀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설현시대라고 예견했던 저로서는 아주 뿌듯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로 이정현 씨가 상을 받은 거였는데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정말 울기까지 했대요. 상을 받고 나서 너무 예상을 못했던 거라. 실제로 거기서 우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실제로 이게 정말 그럴 만한 게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전형적인 독립영화거든요. 이게 제작비 3억이었고 관객이 43,000명이 들었어요. 야, 그런 거 대한민국에서 거의 본 사람이 없을 정도의 영화인 건데요. 근데 사실 영화가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로 일하는 여자가 정말 나한테 집만 생기면은 모든 행복이 생길 것이다라고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데 그 사이에 너무 괴롭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실한 나라가 아니라 실성한 나라라는 식으로 이제 대한민국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그 이정현 씨가 상을 받을 때 경쟁자들이 중요한데요. 경쟁자들이 전도연, 그다음에 전지현 씨, 그다음에 한효주, 그다음에 김혜수 씨를 제치고서 받은 상이거든요. 그렇네요. 한데 이 모든 그 경쟁을 해서 이정현 씨에게 상을 준 이 후보자들도 정말 이정현 씨가 상을 받을 때 박수를 쳐주고 아낌없이 축하해주는 모습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우주연상 다른 후보들도 그랬고 또 그 나무주연상 저 첨남 배우죠. 황정민 씨도 그렇고 그렇게 정말 많이들 그러니까 그 전에 대종상과 비교되게 참석도 많이 하고 와서 진정으로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이런 모습이 어제 그 청룡 영화상을 정말 보기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 청룡 영화제 같은 경우에 정말 상의 표본이고 그 페스티벌 형태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각종 이제 다른 그 대종상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들 같은 경우에 좀 상업적인 면이 가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판권을 판다거나 아니면 이 관광객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돈을 벌겠다는 상이
있는데 이 청룡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이제 권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영화인들이 함께 즐기면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렇죠. 청룡영화제로서의 위상이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정확한 명칭은 청룡영화상입니다. 네. 김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제 레드카펫의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요? 뭐 저는 항상 김혜수 씨를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혜수 씨가 워낙 이제 이 의상을 선택하는 게 탁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배우들이 이 영화제에 참석을 하면서 정말 이 그 코디네이터들이 이 의상을 빌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거든요. 예. 서로 이제 싸우기까지도 하는데 네. 뭐니 해도 뭐 김혜수 씨의 저 자태 훌륭하지 않습니까? 청룡영화상의 여신으로 이미 꽉 자리를 잡고 그렇죠. 있죠. 네. 김혜수 씨가. 예.